안녕하세요. 미스캐롯입니다. 네, 오늘 이번 시간은요. 우리 비서 실무 중에서 우리 대인관계 업무 계속 학습하고 있었죠. 대인관계 업무. 대인관계 업무 중에서 우리가 대인관계 업무가 3개예요, 3개. 네, 파트가 3개라서 대인관계 업무 중에서 두 번째 파트인 내방객 응대 관련해서 오늘은 학습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대인관계 업무 중에서 내방객 응대 파트를 학습하실 분들은 요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을 좀 해보죠. 우선은 내방객 응대. 그래서 우리가 비서들 같은 경우는 내방객을 맞이할 일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손님이 안 오는 내방객이 많이 오지 않는 회사에 근무를 하더라도 내방객을 가장 거의 보통은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사람이 비서이기 때문에 전에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었지만 비서가 회사의 얼굴이다라고 하는 것이 꼭 외모만을 가지고 얘기한다라기보다는 처음으로 내방객이 회사를 방문하셨거나 아니면 전화를 했을 때 처음으로 맡게 되는 사람이 비서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실질적인 외모를 말한다라기보다는 처음 만나는 그 상징적인 의미로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방객에 관련돼서 좀 학습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요 파트가 좀 길어지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 최대한 좀 빨리빨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방객 응대 원칙을 볼게요. 기본 자세를 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당연히 말씨는 높임으로 하셔야 되겠죠. 존대 어휘 선택해서 쓰시는 거고 그 다음에 모르는 내방객 약속을 하고 온 내방객도 있겠지만 모르는 내방객도 당연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방객이 방문을 했을 경우에는 내방객 혹은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하게 되고 아는 내방객은 최대한의 존칭. 이 최대한의 존칭이라고 하는 것은 높임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직급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꼭 직급을 써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내방객이나 거래회사의 직함을 알게 되면 그 직함을 쓰는데 만약에 비서보다 상위직이다. 그럼 그에 상응한 대우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번에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방객이라든가 거래회사에 대한 예우는 직장의 상급자한테 하듯이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사실 이제 언어 같은 경우도 제가 뒤쪽에 가서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 가끔씩 그 상급자 대하듯이 한다고 해서 그 높임말을 좀 잘못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에 대한 높임말을 써야 되는데 물건을 높여주는 거예요. 물건을 높인다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이쪽에 앉으시면 됩니다 하는데 마치 상대방의 의자까지 높여주면서 의자께서 이렇게 하진 않는데 지금 딱 얘가 떠오르지 않는데 그 물건을 그 높인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시죠? 가끔씩 보다 보면 너무나 그 높임말을 쓰다 보니까 그 사람을 넘어서서 정말 그 사람이 뭔가 몸에 지니고 있거나 사람 주변에 있는 물건들까지 높이면서 얘기를 하는 그 잘못된 그 존대를 쓰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뒤쪽에 가서 좀 체크를 좀 해드릴 거예요.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직장이나 사무실에 찾아온 내방객은 불편함이라든가 주저함 없도록 내가 인도하고 응대해야 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내방객보다 내가 더 편하면 안 돼요. 내방객이 뭔가 불편한 위치에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가끔씩 굉장히 이런 부분에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본인은 편한 곳에 있으면서 앉아서 좀 고개 까딱거리면서 내방객을 맞는다거나 이렇게 하시면 사실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가 적지 않게 이런 경험을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 절대 좋지 않고 그 다음에 내방객을 기다리게 하거나 의심나게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직장에 사적인 내방객 올 수 있잖아요. 그때는 내가 업무에 할 때 지장이 없도록 접대를 하셔야 되고 공용 집기라든가 소모품, 음식료 이용하거나 대접하셔서는 절대 안 돼요. 이 사적인 내방객이라는 건 뭐예요? 내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저도 비서실에 있다 보면은 다른 비서팀에 있는 분이 이제 잠깐 만나러 오거나 저 개인적으로 저를 아니면은 주변의 친구가 잠깐 지나가다 들릴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래도 비서실까지 오면 안 되지만 이런 상황이 됐을 경우에 내가 밑에 가서 내 친구나 내 지인을 맞더라도 비서실에 있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내려가서 준다거나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으시겠지만 이런 사람들 많고요. 그리고 스스로도 별 생각 없이 회사에 있는 사무용품을 가져가는 경험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작은 거지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이런 얘기 아마 들어보셨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회사에 있는 뭐 펜이라든가 아니면 사무용품 이런 거 내가 나도 모르게 내 가방에 들어가 있는 채로 내 가져가서 사용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A4 용지 몇 장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회사에 있는 뭐 파일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무용품을 그냥 가져가는 것도 역시나 내 게 아닌데 가져가는 거예요. 회사 안에 있는 사무용품은 내 개인적인 소유물이 아니죠. 아마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데 그거를 마치 내가 집에 가져가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탕비실. 우리가 탕비실 얘기도 많이 할 텐데 탕비실에서 뭐 커피 스틱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차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다과라든가 이런 부분들 오셔가지고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고 비서분들 같은 경우도 이걸 몇 개 가져가면 되겠지 가져와도 괜찮겠지 해서 가져가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조금 다른데 제 입장에서는 사실 아무리 작은 거든 큰 거든 똑같아요. 뭐 프린터기를 집에 가져갈 수는 없겠지만 뭐 컴퓨터를 집에 가져갈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마치 그런 거를 가져가는 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물론 예외는 있죠. 회사에서 만약에 이제 데스크탑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랩탑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노트북, 네, 노트북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업무를 위해서 가져가는 경우는 회사 안에서 어느 정도 통용이 되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반출이 안 되는 아주 많은 것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서로 치사해서 얘기는 안 하지만 반출이 안 되는 게 있는데 자연스럽게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비서에게 이제 용무가 있는 내방객으로 인해서 상급자라든가 동료, 하급자한테 불편이라든가 수고를 끼치는 일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사실 말씀드린 부분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기 개인적인 용무를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여기에 왜 앉아 있는지를 잊고 있는 비서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항상 좀 신경 쓰셔야 되고 내방객에 대한 만족할 만한 응대를 위해서 내방객의 얼굴이라든가 성명, 기본적인 사항을 항상 습득하는데 원래는 사실 이 부분이 비서 업무로선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방객이 재차 방문을 했을 경우에는 내가 그 전에 내방객 응대 기록, 카드 이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내방객을 보통 응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이제 비서 업무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시험에서는 이 부분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없어졌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내방객 카드 작성하는 란이 있었거든요. 시험에서.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시험에서 안 나온대요. 그래서 사실 전에도 계속 제가 시험 문제 말씀드리면서 똑같이 계속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없어졌다고는 했지만 나중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제가 가끔씩 드리는데 사실 이 내방객 응대 카드 같은 경우도 비슷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없어졌긴 없어졌는데 왜 없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이거는 비서들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사람의 기억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해서 중요한데 우선은 이번 시험에서는 없어졌습니다.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내방객에 대한 응대는 처음 본 내방객일수록 성의와 친절을 다하는 거예요. 물론 계속 오는 사람이라고 해서 홀대해라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처음에 우선은 첫인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초도 효과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신경 쓰셔야 되고 외모로 사람 판단하는 거 절대 안 되죠. 옛날에 되게 유명한 사례가 있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백화점에 이제 굉장히 부호가 조금 약간 이렇게 추리한 말 그대로 조금 이렇게 이제 백화점에 갈 뭐 복장이다 이런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백화점에는 맞지 않는다라고 좀 보여지는 그런 복장을 입고 갔는데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조금 홀대하면서 그 사람을 대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미스터리 쇼핑이라고 해서 미스터리 쇼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본인의 정체를 숨기고 약간 거기를 점수를 이렇게 책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라고 하지? 본사에서 파견된 사람들을 미스터리 쇼퍼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해서 굉장히 그 백화점에 한번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례가 굉장히 유명해져가지고 지금 현재 미스터리 쇼퍼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가끔씩 리테일 쪽에 아마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트 쪽 있죠.
리테일이라고 한다면은 뭐 롯데마트라든가 뭐 아니면 하나로마트라든가 뭐 일반 마트 관련돼서 혹은 백화점 요런 쪽을 저희가 리테일 산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미스터리 쇼퍼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죠. 그래서 중간에 불시에 어떤 사람이 미스터리 쇼퍼로 본인의 매장을 방문을 해서 평가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평가 때문이라기보다는 어쨌든 평상시에도 중간 속에 이제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손님을 응대해야 되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우리도 내방객의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고, 어쨌든 미소로 응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비서가 신속 정확하게 내방객을 응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유의사항, 주인의식을 가지고 가정에서 내방객을 맞이하는 것처럼 예의를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온 손님을 대하듯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내방객과 응대자의 마찰이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뭐 내방객이 뭐 예를 들어서 선약이 없는 채로 와서 뭐 들어가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의 이제 상사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자꾸 만나길 원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우리 이제 응대자의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럴 때는 상급자가 개입을 해요. 그래서 조용한 자리로 안내한 다음에 마찰을 해결하는 거죠. 여기에서 상급자라고 한다면 비서선에서 해결이 안 되는 선을 얘기하는 거죠. 뭐 팀장님이라든가 아니면 직급이 높은 비서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내방객이 무례한 요구할 때는 부드럽게 납득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의심 많은 내방객에는 되도록이면 근거를 좀 제시하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에 내방객이 불평할 때는 긍정적으로 답한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해서 설득을 좀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아마 내방객을 응대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승무원들이 아마 서비스 매뉴얼하고도 좀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승무원이시거나 이런 분들이 혹시 이 강의를 들으신다면 아마 승무원에서 서비스 매뉴얼하고 비슷한 것을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방객 우리가 맞이하고 선별하는 파트에 대해서 좀 학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인사혁신처에서 자료를 좀 가지고 와서 이제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고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가지고 왔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리겠고, 우선은 선약 말 그대로 약속을 했냐 안 했냐 이 부분에 따라서 좀 내방객을 응대하는 게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약속을 했다 그럴 경우에는 내방객이 방문할 때 몇 시에 누가 방문하는지 리셉션에 미리 연락을 해두시는 게 좋겠죠. 만약에 리셉션이 없고 내가 처음 맞는 경우엔 내가 하면 되지만, 저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층이 좀 높은 층에 있었고 밑에 이제 리셉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리 연락을 좀 해두시면 맞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겠죠. 그래서 내방객이 도착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면 그쪽으로 나가게 돼서 보통 내방객을 맞이하게 되고요. 만약에 데스크가 없다 그러면 직접 자리에서 맞이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건 왜 그래요? 가끔씩 우리가 시험을 낼 때 밑으로까지 내려가서 맞는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거든요. 이건 다 틀린 거예요. 왜냐? 비서는 웬만하면 자리를 비워서는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없을 경우에는 자리에서 맞이하도록 하고, 중요한 손님인 경우에는 방문 시간에 맞춰서 현관이나 엘리베이터 등에서 대기하는 경우, 저는 보통 이제 중요한 손님이 있으실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쪽에서 대기를 좀 했죠. 그 전까지는 같이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선약이 되지 않은 내방객이 있어요. 그때는 내가 민첩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상사를 파악해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상사가 어디 있는지 우선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선약이 되지 않아도 내가 반갑고 정중하게 맞이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거기다 대고 무슨 일로 오셨냐 라는 태도를 하시게 되면 그 내방객이 누군지 아무도 모르죠. 상사 아버지일 수도 있잖아요. 그건 아무도 몰라. 그쵸?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항상 신경을 쓰시면서 근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방객의 성명, 소속, 용건 이 부분을 좀 확인한 다음에 이제 상사한테 보고를 하게 되고요. 상사가 사정상 이제 내방객을 만나지 못하게 될 경우를 이제 대비를 좀 하셔야 돼서 상사를 항상 만날 수 있다는 확신 주지 마셔야 됩니다. 약속을 안 했을 경우에. 그리고 내방객이 이름이나 방문 목적 말하지 않고 상사를 직접 만나서 얘기하겠다, 말씀드리겠다 이런 경우에는 선약이 없으면 상사를 만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드라마라든가 영화에서 만나실 수 없습니다. 밑에서 이제 리셉션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 이제 뭐 이게 막 무리하게 이게 막 불도저처럼 밀고 들어가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리셉션이 있는 회사 같은 경우 밑에 보통 그쵸 보안 경찰, 청경 이런 분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밀고 들어오는 것 자체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끝난 그 드라마 중에서 그 송중기 배우가 열연을 했었던 빈센조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드라마를 볼 때도 병이 뭐냐면 그 안에서 비서들을 이렇게 업무 어떻게 하나 뭐 이런 부분들을 보거든요. 근데 거기서 비서가 딱 한 번 나왔던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빈센조가 송중기 배우가 누굴 만나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왔다고 하니까 밑에서 얘기를 하죠. 약속이 없이는 만나실 수가 없다. 굉장히 또박또박하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보통 그런 경우입니다. 절대 만날 수가 없죠. 보통은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서 보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상사가 외출 중일 경우에, 그쵸, 내방객한테 알려야 돼요. 어차피 내방객은 약속을 안 하고 왔기 때문에 상사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하고 연락처 받아뒀다가 나중에 상사한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상사와 개인적으로 예약된 내방객 응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사가 나한테 다 말하면 좋지만 그렇게 다 말해주는 상사는 굉장히 친절한 상사고, 그렇지 않으신 분이 거의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상사와 개인적으로 약속한 내방객이 방문했을 경우에는 선약 여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사와 일정을 내가 확인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손님에게 상사와 선약된 사실을 이제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상사가 알려주지 몰라서 내가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못 들어서 지금 오시는지 몰라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내가 몰랐어도 내방객한테 밝히면 안 돼요. 그리고 상사와 만약에 선약이 된 상태다, 그러면 어떤 용건으로 오게 됐냐는 부분에 대해서 세부 사항을 물으시면 안 돼요. 만약에 선약이 안 됐으면 어떤 용건으로 오셨냐, 이걸 물으시는 게 맞지만, 만약에 선약이 된 상태에서는 내가 어떤 용건으로 왔는지 미리 파악한 부분 외에는 그 내방객한테 직접 얘기하시면 절대 안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내방객 선별하시는 거. 선약된 내방객이 오기 전에 상사에게 면담 일정을 상기시켜가지고 상사가 선약된 내방객을 기다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일정 지연이 생길 수 있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상사가 약속 시간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손님한테 상황 설명해야 되죠. 양해 구하고 상사한테 그 상황을 메모로 전달해요. 상사가 지금 일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서 귓속말하고 이런 경우는 없어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은 귓속말 하잖아요. 중간에 들어가서 똑똑하고. 그런 경우 없습니다. 메모로 전달하는 게 맞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동시에 두 사람 이상 방문하게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먼저 온 사람이나 선약된 사람, 우선순위를 내가 판단해야 되겠죠. 그리고 대기하는 내방객한테는 정중하게 이유 설명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대기실로 안내하는 거고, 기다리는 동안에 신문이라든가 잡지, 차, 이런 부분들 미리 권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대기실에 여러 사람이 함께 기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 사람들의 관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만나지 말아야 될 사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서로 친해져도 좋을 사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서로 알아도 될 경우, 물론 이거는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나 우리 이제 상사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예요. 둘이 좀 미리 알면 좋겠다. 이게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경우에요. 그들한테가 아니고. 서로 알아도 될 경우에는 양측을 소개해주고 나서 대기실에서 함께 기다리도록 안내를 좀 해주면 좋겠고, 그렇지만 이게 중요한 경우들 있죠. 업무 내용. 요런 내방객들이 서로 마주치지 않는 게 좋을 경우에는 다른 장소에서 기다리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내방객 면담 중에 업무하시는 거. 상사가 내방객하고 면담 중일 때는 비서는 자리를 비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면담 중인 상사를 찾는 전화가 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손님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면담 중임을 밝혀야 되고, 급한 용건이 아니면 중간에 이제 메모를 주거나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급할 경우에는 메모지 그래 적으셔가지고 상사한테 조용하게 전달하시는 게 좋고요. 가끔씩 문자로 상사한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문자보다는 문자로 요청했을 경우에 문자로 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상사가 메모를 원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상사가 내방객하고 약속이 돼 있기는 하는데 중간에 이제 상사가 들어가시기 전에 말씀을 해줄 경우가 있어요. 10분 정도 안에 끊자, 이런 식으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가면은 중간에 제가 일부러 가서 메모지를 정해서 중간에 분위기를 이렇게 깨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상사가 중간에 만약에 뭐 다른 사람 오거나 이럴 경우에는 중간중간 얘기해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중간에 언제든지 들어가셔서, 물론 예의를 갖춘 다음에 들어가셔가지고 메모 전달하시게 되면 내가 들어간 그 상황만으로 그 상황이 종결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사랑 이제 합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상사한테 전달하시면 되고, 면남 중인 상사한테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두로 전달 안 해요. 그건 TV에서나 나오는 거죠. 귓속말로 막, 저 대표님 뭐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해요. 기분 나쁘잖아요. 앞에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불가피하게 자리를 비워야 되는 경우, 그때는 소재지라든가 돌아오는 시각을 이제 메모해서 상사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붙여두거나 다른 직원한테 부탁을 하시면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방계획 종료 업무, 배ung 업무, 요거를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처음에 이제 사람을 맞았으면 나갈 때도 잘 해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하던 일을 멈추고 배ung을 하셔야 되고, 내방객의 물품을 보관하고 있으면 내가 잊지 말고 준비했다가 내방객한테 전해야 돼요. 그래서 배ung 장소는 뭐 현관이라든가 엘리베이터라든가 비서실이라든가, 이거는 내방객에 따라 달라요. 처음에 내방객을 응대할 때도 내방객이 우리 회사에 어떤 영향을 끼치냐에 따라서 어디서 배웅하는지가 달랐잖아요. 마지막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배웅하실 때 내방객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다른 행동으로 옮기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밑에 이제 차량 빼주는 뭐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죠, 회사마다. 그래서 연락을 해가지고 내방객의 승용차를 현관에 대기시키도록 하고요. 방문객의 승용차 번호라든가 운전기사 연락처 등을 상대방 비서한테 미리 물어가지고 이제 준비를 해놓는 거죠. 그 다음에 전송이 끝나게 되면 신속하게 접견실 정리해서 다음 방문객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셔야 되고,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뭐 계속 이렇게 뭐라고 하죠,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일하고 있는 비서들한테 물어보니까 업무를 하실 때 나가고 나서 소독하고 뭐 계속 이런 업무를 반복을 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전부 다 이제 또 일이 많아진 거죠. 소독을 하는 것도 그냥 뿌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닦아내야 되고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또 비서분들께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 내방객에 대한 기록. 그래서 내방객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방객 정보를 활용하셔야 되죠. 그래서 기업의 이익이라든가 이미지 높일 수 있는 관리하셔야 되죠. 그래서 정보 구축이라든가 활용 위해서는 우선은 DB 관리, 그렇죠,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B 관리는 우선은 요즘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이 내방객 기록 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번 시험부터는 시험에 빠졌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비서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이거를 좀 뺄까 하다가 넣어놓은 이유는 뭐냐면, 비서 시험을 보시는데도 아마 기본 베이스를 까는 데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비서들이 왜 기억력이 좋아야 되고 왜 업무를 순서에 맞춰서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 중에 하나도 사실 기록 관리이기 때문에 시험에선 빠졌다라고 했지만 그래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요 참고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짧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관리하는 거랑 구축하는 거, 이런 부분들은 내가 컴퓨터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내방객하고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쵸? 성향도 분석해야 되고 나중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들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 이거를 보통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성명, 주소, 전화번호, 그 다음에 목적, 빈도, 그 다음에 미팅 사유, 그렇죠? 이거는 비서실마다 관리 개념 다를 수 있고요. 네, 이거는 비서실의 특징이나 스타일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방객 응대 예절에 대해서 볼게요. 그래서 좌석 배치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요거는 신규 출제범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의라든가 행사라든가 영접 요런 데서 좌석 배치는 되게 중요한 예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숙제를 좀 해주시는 게 좋고, 만약에 내가 외우지 못하더라도 항상 좌석 배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 놓으셔야 되고, 이거는 내가 기본적으로 생활을 하실 때도 아마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좌석 배치 같은 경우는 공식적인 거나 관행에 따라서 서열을 존중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적으로는 우측이 상석입니다. 우측. 내 오른손이 상석이에요. 옛날 같은 경우는 우측을 설명할 때 우리 초등학교 때도 보면은 밥 먹는 손 이랬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양손잡이거든요. 어릴 때 왼손잡이였어요. 그래서 어릴 때 진짜 많이 헷갈렸어요. 선생님 밥 먹는 손 하는데 그냥 쉽게 오른손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참 어릴 때는 그냥 고전적이었던 거죠. 밥 먹는 손 이랬는데 제가 왼손을 들면 너는 캐롯 너는 밥 먹는 손도 모르니? 여기 오른손이 밥 먹는 손이잖아. 막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근데 저는 왼손으로 밥 먹었거든요. 그래서 좀 혼란이 많이 왔었어요. 어릴 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측을 상석으로 하는 거고요. 요즘에는 왼손잡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저도 양손을 쓰기 때문에 제 조카들도 보면 왼손잡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측을 상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테이블 형태의 결정은 원형, 사각형에 따라서 배치가 달라요. 그래서 테이블의 최상석의 결정은 출입문이 있다면 원거리, 근거리가 아니라 원거리야, 먼 거야. 출입문에 왔다 갔다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석은 원거리입니다. 그 다음에 전망 좋은 곳을 원칙으로 해요. 근데 이게 좌석 배치도 테이블에서는 원거리가 상석이지만 예를 들어서 비행기라든가 KTX에서는 좀 달라요. 자기가 원하는 자리가 따로 있을 수 있어. 따라 있어서 보통은 창문 자리가 상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상사한테 항상 보면은 그 통로 쪽 좌석을 드렸어요. 특히 비행기 같은 경우는 왜냐면 통로 쪽 좌석이 좀 편하고 옆에 이제 팔걸이가 올라가잖아요. 그 비행기가 그 팔걸이 올라가는 거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나중에 그거 얘기할 때 또 따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전망 좋은 곳 원칙으로 하시면 되고 좌석 배치하실 때 최상위자 및 주빈의 좌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서열이 같다, 동일하다. 그럼 외국인 우대하시는 겁니다. 외국인을 우대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겠고 일반적으로 부부는 별도로 배치하십니다. 그래서 따로 분리하지 않아요. 같이 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란히 또는 마주보지 않도록 배치하시는 거. 이것도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다수 테이블 사용하실 때 직업별로 골고루 배치하시는 거예요. 테이블별로. 그리고 요거는 좀 특징이 있는 게 그 행사의 특성에 따라서 직업에 관련돼서 섞어 놓는 경우도 있고요. 직업별로 묶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나중에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제가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오리지널을 가져온 거니까 요 기준으로 우선 하고 별도의 예외되는 사항은 뒤쪽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연회라든가 서열 구분이 좀 모호할 때 있죠. 요 때는 헤드 테이블만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테이블이 여러 가지가 많아.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직급이 높은 상황이야. 그러면 헤드 테이블로 정해져 있는 테이블이 있겠죠. 여기에만 지정을 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지정을 하셔도 무방하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테이블 좌석 배치를 그림으로 좀 가지고 왔어요.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좀 가지고 왔고 그림의 흑점은 최상위자나 주빈을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출입문이 여기 있다. 그러면은 테이블을 보시게 되면 여기가 창가예요. 그쵸? 그럼 여기 주빈, 이제 여기가 최상위자죠. 최상석. 그리고 출입문이 여기 있다. 타원형의 경우에도 이쪽.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로 볼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정방형일 경우에 출입문이 여기 있다. 그럼 여기에. 네. 그 다음에 장방형이다. 그러면은 출입문이 여기 있다. 그럼 여기에. 요쪽이 아니라 요쪽에 출입문이 있을 경우 이렇게. 근데 만약에 출입문이 이쪽에 있다. 그럼 이쪽에 앉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 탁자형 같은 경우를 좀 볼게요. 네, 상석이 1인이 앉는 경우예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포인터로 좀 킬게요. 이거는 소속이 같은 경우 소속이 같은 경우 네, 그런 경우에는 1번이 이제 상석이죠. 상석이면 지금 번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석 다음에 위치한 사람 보면은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높은 사람이 앉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앉는 것이 아니라 4번에 앉는 것이 아니라 3번에 앉는 겁니다. 지그재그예요. 지그재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소속이 달라.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쭉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죠. 그리고 상석에 3인이 앉아. 그러면은 제가 우측에 무조건 상석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 상석이 앉으면 그 다음에 오는 사람이 여기야. 오른쪽.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어디로 당연히 와야 돼요? 여기로 와야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건 소속이 같은 경우야. 소속이 다른 경우는 어떻다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쭉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림에서 양쪽 1 요거는 우리가 최상위자예요. 주인이 있고 그쵸? 주인이 있다라고 하면은 주인이 봤었을 경우에 가운데 누가 앉았죠. 그럼 이 사람을 기준으로 우측에 두 번째 사람이 앉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만약에 주인 측이 있어. 그러면은 상석이 1번이죠. 1번의 오른쪽에 그 다음 서열. 그 다음에 3번이 그 다음 서열. 그 다음에 4번이 그 다음 5번. 요렇게 앉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 굉장히 예민하게 보는 사람들은 되게 예민하게 받아들여요. 기분 굉장히 나빠하고. 이것도 모르냐 약간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이거는 국제 기준을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느 회사나 어느 곳에 가나 똑같아요. 근데 이걸 모른다?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손님 측이 이제 돼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죠. 1번이 가운데 돼 있으면 오른쪽이 2번, 그다음에 왼쪽 3번, 그다음에 4번, 5번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이것도 제가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응접 의자형 좌석 배치. 임원 말 그대로 상사보다 하위자가 방문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 우리 상사죠. 상사. 그래서 원래 자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서열에 따라 착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오른쪽에 1번. 그쵸?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1번은 손님 1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 4, 5, 6, 7 똑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동급이거나 상위자가 방문하는 경우야. 그쵸? 그러면 이걸 비워요. 당연한 거겠지만 비우고 상위자가 여기 앉죠. 그 다음에 그 상대방 동급이거나 상위자가 방문할 때 이렇게 똑같이 앉는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쭈루루. 이때는 가운데 앉으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이때는 이 상석이잖아요. 원래 여기가 최상석이잖아. 그러면 이 최상석에 가까운 곳에 여기 상사가 앉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편 상사가 앉는 거야. 이거는 그 의전에 관련해서 오리지널이에요. 근데 가끔씩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인데 이 2번에 색깔 좀 다르게 할까? 색깔을 형광펜으로 할게요. 여기에 상사가 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상사가 굳이 그 자리를 고집해. 그러기를 또 원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렇게 하는 것이 또 회사에서의 관례야.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 그러면은 여기 앉고 그 상대방의 여기 높은 사람 앉고 그 다음에 여기가 그 다음이죠. 3번이 이제 우리 상사 다음으로 높은 사람, 그 다음에 1번이 그 다음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앉아있는 걸 봤어. 그리고 연령대도 뭐 예를 들어 뒤죽박죽이야. 직급하고 다른 연령대야. 그랬을 경우에 외부에서 사람들이 보거나 아니면 뭐 외교부에서 보거나 국제 그 의전이라든가 관례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2번에 앉은 사람이 최상위자인지 모르겠죠. 왜냐면은 원래 오리지널 최상위자가 맨 왼쪽에 앉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지키는 것이 좋지만 회사의 룰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다. 그렇지만 국제적인 부분이라든가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이렇게 앉는 게 맞다. 그리고 또 하나 예외가 또 있어요. 이런 경우에 만약에 동급이면 이렇게 앉는데 임원보다 상위자가 방문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은 그 상위자를 여기 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요거는 예외 사항이죠. 그래서 요건 좀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위자와 보행하실 때 예절입니다. 그래서 상위자와 하위자가 같이 이동할 때도 예절이 있어요. 예절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2인, 3인, 5인 걸을 때 실제로 이제 표시를 하게 된 거고요. 내 서열에 맞게 이동하는 게 예절이에요. 그래서 2인, 동급자끼리 또는 하위자가 상위자에게 설명하면서 할 때 이동을 여기로 하는 거예요. 이게 최상위잖아요. 그쵸? 그때 내가 그거보다 낮은 사람이다. 그럼 여기 쓰는 겁니다. 상사가 여기 서고 비서가 여기 서는 경우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왼쪽에 서는 겁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사위자가 상위자를 단순히 수행하면서 이동할 경우에도 여기 서는 게 아니에요. 여기 서는 거예요. 위치를 항상 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 제가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네. 그리고 3인. 상위자가 중간에 위치할 때는 그 다음 사람 어디 쓴다 그랬어요? 여기 선다 그랬잖아요. 그쵸? 서고. 은근히 어렵죠. 은근히 따지는 게 많아. 이게 이번에 추가가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 시험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너무 디테일하게 보셔야 돼요. 시험의 수준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2인하고 3인하고 갈 때 2번에 지금 위치가 달라요.
기억 꼭 하셔야 되고, 그다음 5인일 경우엔 똑같죠. 1인이 이제 보스가 여기 앞에 가고,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의학 드라마 이런 거 볼 때, 아니면 법정 드라마 이런 거 볼 때 있죠. 앞에 제일 높은 사람이 가고, 그 다음 이제 순서가 이 순서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걸 맞추지 않은 상태로 뭐 드라마를 쓰진 않았겠죠. 그래서 어쨌든 요거 너무 중요해요. 네, 시험 나온다고 하잖아요. 네,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탑승 예절. 양쪽 문을 모두 열 수 있을 때 차량의 두 문을 각자 이용하는 건데, 상위자가 먼저 탑승하고 하차 시에는 하위자가 먼저 내려요. 하차할 때는 하위자가 먼저 내리고 탑승할 때는 상위자가 먼저 해요. 그리고 택시 경우 여성은 운전기사 옆에 앉지 않아요. 그리고 짐은 택시 운전기사가 취급하도록 하는 거죠. 무거울 경우에 캐리어 같은 수준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택시의 경우는 자동차의 우측 통행으로 인해서 도로에서 정차한 경우 안전을 위해서 하위자가 먼저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상위자가 나중에 타는 거예요. 안전을 위해서. 근데 이것도 은근히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이게 현실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안 하더라도, 현실에서 만약에 상위자를 먼저 태우고 내가 하위자가 타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경우가 이제 현실하고 이론하고 차이가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우리나라는 자동차가 우측 통행이기 때문에 도로에서 정차한 경우에는 안전을 위해서 왼쪽 문이 안 열려요. 근데 원래 어떤다 그랬어요? 그 탑승을 할 때는 상위자가 먼저 탑승을 하고 내릴 때는 하위자가 먼저 내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자동차 탑승할 때 같이 타게 되면 상위자를 먼저 태운단 말이야. 근데 그러니까 먼저 태우지 않는다는 거죠. 먼저 하위자가 먼저 이렇게 꾸깃꾸깃하면서 막 들어간다는 거지. 근데 이게 예의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원래 이론상으로는 원래 이게 맞아요. 우리가 이제 하위자가 먼저 안쪽으로 들어가서 먼저 타게 되고 그 다음에 상위자가 나중에 타는 거예요. 먼저 내려야 되니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동차 탑승하는 거. 요거는 이제 제가 그림으로 좀 가지고 왔는데 이것도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승용차 운전기사가 있는 경우 운전자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1번에 여기 최상석이죠. 하위자가 먼저 탔잖아요. 그쵸? 탔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보스가 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낮은 사람이 여기 앞에 타고. 그 다음에 운전자가 여기 있어. 그 다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SUV라든가 뒤에 좌석에 3명이 타. 그러면은 그 보스 다음에 이제 높은 사람이 먼저 타고 그 다음 사람이 3번 타고 그 다음에 제일 낮은 사람이 4번에 타요. 불편하게 가운데 타는 거죠. 가운데 좌석은 원래 불편한 사람이 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위자가 1번에 탑니다. 네, 그 다음에 승용차 주인, 상사가 운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상사가 운전하는 차를 한번 영광스럽게도 한번 타봤는데 주인이 있으면 그 다음 오른쪽에 높은 사람 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제일 하위자가 안쪽에 탄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 타고 주인 뒤에 타고 그 다음에 상위자 타고 그 다음에 주인이 있으면 당연히 오른쪽에 그 다음 높은 사람 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순서에 맞춰가지고 여기 그 다음에 제일 낮은 사람 그 다음 2번 이런 식으로 타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겠죠? 책에 자세히 돼 있어요. 승강기. 우리는 승강기 탈 일이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승강기 상석 위치는 출입문에서 오른쪽 뒤쪽이 상석이에요. 역시나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가지고 왔고요. 안내자가 있는 승강기 탑승하실 때는 상위자가 먼저 타고 먼저 내리는 게 원칙이에요. 승강기 내에서 상석은 들어가서 돌아선 방향에서 우측 안쪽. 우리가 만약에 승강기에서 여기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왼쪽이겠죠. 시선상 봤을 때 왼쪽 부분이 상석이에요. 네. 그리고 안내자가 없는 승강기의 경우에는 하위자가 먼저 타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타기 위해서 우리가 오픈 버튼 누르죠. 그리고 내릴 때는 반대로 상위자가 먼저 내려요. 그러니까 먼저 내리는 사람은 무조건 상위자예요. 뭐 차건 승강기건. 그 다음에 하위자가 나중에 내려요. 그 다음에 이미 닫히기 시작한 승강기는 포기하고 그 다음 승강기를 타는 것이 예의상 맞다는 거. 그쵸?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세상도 바빠지고 워낙 그러다 보니까 좀 편리한 상황으로 달라지게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승강기 문에 가깝게 서 있던 사람부터 먼저 타고 내릴 때도 이제 같은 요령으로 하게 되고 보통은 이제 오픈 버튼 눌러주고 그쵸?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예절 자체는 좀 아셔야 되겠죠. 시험에 나오니까. 그 다음에 계단이라든가 에스컬레이터. 계단에서 올라갈 때는 상위자가 먼저 올라가는 게 예의입니다. 가끔씩 보면은 TV에서 좀 불편한 장면 중에 하나가
여자 비서가 막 짧은 치마를 입었는데 계단에서 먼저 올라가면서 이제 안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예절에 맞지가 않아요. 예절에 대해서 많이 따지는 사람들이 보면 정말 기절할 만한 네, 장면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단에서 올라갈 때는 상위자가 먼저 올라가고요. 여성하고 같이 올라갈 때도 남성이 먼저 앞장서는 겁니다. 여자가 먼저 올라가는 경우는 없어요. 네,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상위자나 여성이 먼저 내려가는 게 또 예의입니다. 내려가는 거는. 에스컬레이터, 그쵸. 에스컬레이터 이용하실 때는 바쁜 사람들이 좀 갈 수 있도록 왼쪽을 비워두고 보통 이용을 해요. 그쵸. 비워두고 이용을 하게 되는데 요즘 같은 경우 혹은 우리가 아침에 출퇴근 시간대는 좀 바쁘잖아요. 그쵸. 그래서 고를 때는 고장의 원인도 있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쨌든 바쁜 사람들 바로바로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두 줄로 이용하는 뭐 그런 경우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상황에 맞춰서 행동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차 이제 대접하실 때 예절.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목례하시고 나서 지위가 높은 분부터 찻잔을 놓게 되는 경우를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위가 높은 분부터 찻잔을 좀 내려놓고 그다음에 분량 자체는 4분의 3 정도 찻잔에서 그리고 찻잔의 모양에 따라서도 내가 이제 담아도 되는 차가 있고요. 담지 않아도 되는 차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근히 차를 가지고 가다가 비서 같은 경우는 옷이 좀 불편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긴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무거운 걸 가져갈 때 좀 실수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저희 대표님이 이제 커피나 이런 부분들 이제 드시는 경우도 좀 있었지만 보통 차를 우려서 드시는 걸 많이 드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이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찻잔은 빈잔을 가져가도 되잖아요. 우려서 먹는 거. 우려서 드시는 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렇게 좀 자연스럽게 드실 수 있게 상황에 맞게 이렇게 했던 경험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찻잔은 받침 접시 위에 얹어가지고 대접을 하는데 찻잔의 손잡이는 보통 오른쪽으로 그리고 티스푼도 자루가 뭐냐면은 그 티스푼 뜨는 거 말고 그 스틱 있잖아요. 그쵸? 그 부분이 오른쪽으로 가게 해서 대접받는 분의 테이블 오른쪽 위에 놓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차를 엎지를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엎지를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죄송합니다, 실례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그 다음에 처리하시는 거 중요하고요. 다 마신 게 확인되면 여쭤보고 나서 찻잔을 테이블에 치워주는 게 원래는 예의입니다. 근데 가끔씩 그 말씀을 나누고 계신데 찻잔을 테이블에 치우는 것 자체를 기분 나빠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소개 순서는 남성을 여성한테 소개시켜 주시는 게 맞고요. 연하자를 연장자한테 하는 겁니다. 연장자를 연하자한테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꼭 체크하셔야 되죠.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하위자를 상위자한테. 그쵸? 인사를 시켜주는 거는 보통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남성이 대통령, 외국 원수, 그 다음에 만약에 왕족, 성직자, 고위직 인사 이런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개 순서가 남성이 여성에게 한다고 해서 제가 여자면서 비서고 저희 대표님이 남자면서 대표님인데 남성을 여성에게 한다고 해서 저희 대표님을 저한테 소개시켜 주진 않죠. 왜냐? 고위직 인사이기 때문에. 저를 누군가가 소개시켜 준다고 하면 저를 대표님한테 소개시켜 주는 것이 맞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소개 은근히 어려워요. 이거 좀 체크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소개를 받을 때는 일어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리고 여성, 성직자, 연장자, 상사 경우는 일어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예외 상황도 있어요. 그리고 소개받을 때는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좋겠죠. 체크를 좀 하셔야 되고 그리고 악수는 소개받는 사람이 상위자나 여성이 먼저 악수를 청하는 거예요. 근데 상위자가 남자고 상위자다. 그러면은 그 경우에는 또 남자가 먼저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보통은 이런 상태. 그 다음에 상대방 눈을 쳐다보고 부드러운 미소로 힘있게 하고 여성의 경우는 가볍게 악수를 하고 여성의 경우는 실내 장갑 끼는 경우 가끔씩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많이 없는데 서양에서 들어온 아무래도 문화다 보니까 실내 장갑은 무방하지만 장갑을 벗는 것이 보통 원칙입니다. 그리고 명함 같은 경우는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둔 명함 지갑에서 꺼내게 되죠. 네, 그래서 하위자가 상위자에게 먼저 건네는 겁니다. 근데 요거 은근히 또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상위자가 먼저 꺼낸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명함은 인사를 하는 거잖아요. 상위자가 하위자한테 먼저 인사를 잘 안 하죠. 물론 먼저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잘 안 하기 때문에 하위자가 먼저 인사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명함을 꺼내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름이 상대방에게 바로 보이게 하고 오른손으로 건네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 명함을 건넬 때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비서팀 미스케롯입니다. 이런 식으로 통성명을 하시게 되고, 상대가 2사람 이상이다. 그럼 윗사람한테 먼저 인사하죠. 그러니까 인사하는 거랑 똑같아요. 명함은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게 내가 인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명함에 들어가야 될 기본적인 내용은 소속 이름, 연락처, 아니면 내가 이제 기타로 홍보 자료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도 명함에 넣으시는 분도 있죠. 그쵸? 그리고 외국인을 위해서 뒷면을 영문으로 제작하거나 시각장애인 위해서 점자 명함을 제작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출장 업무 얘기하면서도 명함 얘기를 한번 하겠지만, 외국인을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출장을 가게 될 경우에는 그 나라의 언어로, 하나는 우리나라의 언어로, 한 면은 명함을 제작을 하고, 뒷면은 그 나라의 이름, 이제 언어로 명함을 제작을 하게 되는 경우, 이것도 센스예요, 사실.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해줄 경우에는 그분이 깜짝 놀라겠죠. 만약에 내가 스페인으로 상사와 함께 뭐 업무차 가게 돼. 그럴 경우에는 이제 원래 상사의 명함도 있지만 그 상사의 명함하고 별도로 하나 제작을 하는 거죠. 그 나라의 명함으로, 그 나라의 언어로 명함을 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 언어로도 중요하지만 그 영어, 한쪽은 영어, 영문, 그다음에 한쪽은 스페인, 그쵸, 해가지고 제작을 했더니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명함은 오른손으로 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막 교환할 때는 왼손으로 받고 오른손으로 건네는 거고요. 그리고 받은 명함 바로 넣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보고 내가 만약에 읽기 어려운 글자가 있을 때는 바로 물어봐요. 이건 무조건 예의입니다. 이거는 어디서 온 거냐면은 이제 서양인들이 보면은 그 영어 영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 영문을 그들이 이제 읽어주길 원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읽어주길 원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읽어드릴까요? 라고 묻는 경우가 예의에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상대방이 이제 외국 사람인데 이름을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내가 그 이름에 대한 스펠링을 안다라고 해도 스펠링을 따로 물어봅니다. 그게 예의예요. 너가 스펠링을 어떻게 쓰길 원하냐? 자기만의 스펠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한국 사람 이름도 뭐 스펠링을 자기의 뭐 니즈에 맞춰가지고 스펠링을 바꿔서 사용하시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 이름이 뭐라 그럴까? 윤재야. 이름이 윤재예요. 윤재. 펜슬 안 써지네. 잠깐만요. 윤재. 이름이 윤재인데, 윤재를 만약에 우리가 영문으로 본다고 하면 보통 제일 많이 쓰시는 게, 저는 N을 이렇게 쓰거든요. 네, 네. 이렇게 보통 쓰죠. 근데 만약에 이 윤재라는 이름을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렇게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읽기 어려운 글자가 있을 때는 바로 물어보고, 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포함이 되냐면 한자. 그렇죠? 한자를 내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한자, 특히나 이름에 들어가는 한자는 어려운 한자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어설프게 아는 척하다가 나중에 모르면 그거 어떻게 읽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물어보는 게 예의. 그리고 명함 지갑에 넣어서 상의 안주머니에 보관하는 게 예의고, 지갑에 보관하는 건 예의가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불가피하게 지갑에 보관하게 됐어. 그럼 약간 뭐 혼잣말처럼이라도 얘기를 해야 돼. 제가 오늘따라 명함 지갑을 안 가지고 와서 지갑에 보관하면 안 되는데 좀 넣어야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네, 좀 그렇게 해줘야 되고, 초면에, 그쵸? 초면에 인사를 나누었을 때는 만난 일시, 용건, 소개자, 화제 중의 특징, 인상 차기, 뭐 요런 부분들을 뒷면에 메모해가지고 만남 기에 활용하는데, 요때 진짜 신경 쓰셔야 될 게 뭐냐면 보는 앞에서 명함에 메모하시는 거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렇지만 나중에 우리가 요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하려면 메모는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관련돼 가지고는 자기가 좀 기억을 하셔야겠죠. 아니면 별도로 사실 메모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으면 더 좋겠고. 근데 거기 명함에다가 보통 쓰기는 쓰는데, 그쵸? 쓰긴 쓰는데 그 사람 앞에서 쓰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완전히 예의에서 이제 벗어난다는 거.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요거를 만약에 강의를 듣지 않고 요 글만 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경우에는 이거 뒷면에 메모하는 거 완전 예의에 벗어나는 건데 왜 이런 식으로 썼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래서 강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신보다 상대가 먼저 명함을 건넬 경우에는 상대방의 명함을 받은 후에 건네도 무방해요.
그래서 같이 맞교환하는 경우에는 이제 왼손으로 받고 오른손으로 주는 건데, 만약에 나보다 상대가 먼저 명함을 건네게 됐다. 내 꺼내기도 전에. 그러면 명함을 받은 다음에 건네시는 것이 맞습니다. 네, 이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제를 좀 보도록 할 텐데, 우리 이제 백제 중에서 25번 문제에 해당하는 거고요. 내방객 응대. 네, 관련해서 이제 문제를 좀 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2020년도 11월 8일, 그죠? 6번 문제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학습을 좀 해보도록 하죠. 다음은 비서의 내방객 응대에 대한 대화입니다. 가장 부적절한 것은 약속된 내방객이 들어서죠. 안녕하세요. 10시에 약속하신 통일위원회 김용우 위원장님이시죠? 알았나 봐요. 그쵸? 약속이 돼 있었던 거예요. 요거 맞는 것 같네요. 그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소속하고 이 사람의 직함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냐라고 물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우리 원장님이 기다리고 계시다. 이쪽에 잠시 앉아가지고 기다려달라. 뭐 요거까지도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얘기를 이제 했다라고 하면은 위원장님, 원장님께 어떠한 용건이라고 말씀드릴까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직접 뵙고 말씀드릴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들어가서 말을 하겠죠. 알리는 거예요. 그래, 그러고 나서 위원장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좌석 안내하고 그 다음에 차는 어떤 걸로 드릴까요? 네.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죠. 그쵸?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다 좋아요. 기다려줘서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뭐 기다려주십시오. 누구십니까? 다 했지만 이거 D번 3번 위원장님 원장님께 어떤 용건이라고 말씀드릴까요? 제가 약속된 내방객한테는 어떤 것 때문에 왔냐고 물어보면 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미 약속이 됐습니다. 약속이 됐는데 뭐 때문에 왔냐고 또 묻는 거는 완전히 신뢰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용건으로 왔냐고 묻는 거는 선약이 안 돼 있는 내방객한테 묻는 거지, 기본적으로 선약이 되어 있는 내방객한테는 어떤 일로 오셨냐라는 부분을 반복적으로 묻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답이 뭐예요? 3번. 그래서 요거는 그냥 수업만 들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요 문제 풀어드렸고요. 네, 그래서 문제까지 풀면서 이번 시간도 우리가 또 학습을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또 우리가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알람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학습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